새해 맞이하면서 이런 목표를 세운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교양 있는 사람이 좀 되자. 책도 많이 읽고 음악도 공부하고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세련되게 말하는 법을 배우자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양은 뭐고 대체 무슨 쓸모가 있는 거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줄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양의 쓸모를 출간하신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장석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장석주 시인은 제가 아는 가장 많이 읽고 사유하고 쓰는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까지 출간된 책이 꽤 많죠. 꽤 많은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몇 권이나 출간을.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책을 대충 세봤더니 110종이고요. 110종. 앞으로 나올 책까지 하면 한 120종. 아, 그렇구나. 이미 써놓은 책 원고들이 그래요? 출간을 기다린 책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하루에 그러면 쓰시는 시간을 네. 얼마나 스스로에게 주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출판사를 정리한 뒤 전업 네. 작가로 나서자고 혼자 결의하고 그때부터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읽고 썼습니다. 근데 최근 한 그 3, 4년 전부터 그 시간을 한 4시간 정도로 좀 줄였습니다. 체력이 부담이 돼가지고. 4시간도 밀도 높게 쓰실 테니까 아마 네. 그 시간에 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또 방송 준비하다 보니 이 국악방송하고 인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2007년에 제가 문화사랑방이라는 데일리 프로그램 진행을 네. 했고요. 그 뒤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행복한 문학이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문학 낭독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진행자로 1년 동안 일했습니다. 아니, 그때 저도 시인으로 데뷔한 상태였는데 네. 출연을 못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늘 진행자와 게스트로 만나서 네. 굉장히 반갑고요. 요즘 뭐 근황 좀 살짝 들려주시죠. 청취자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거의 저한테는 이제 생활의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4시에서 4시 반쯤 일어납니다. 새벽. 네. 그 시간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네. 사는데 고양이들이 저를 깨워요. 네, 흔들어서 깨웁니다. 밥 달라고. 그러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서 네네. 이제 밥을 주고 그때부터 이제 뭐 책도 좀 보고 어제 쓰던 원고도 이제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8시쯤 아침 먹고 씻고 이제 동네 카페에 나와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한 서너 시간 네. 책도 읽고 또 원고도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 그리고 오후에는 대개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보내고. 그러니까 외부 강연이나 뭐 지방에 가지 않을 때는 네. 그 루틴이 거의 유지가 된다고 유지가 보면 됩니다. 되겠군요. 네. 정말로 지식인들 제가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은 뭐 사색하고 뭐 작업하는 거 말고는 또 산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걷는 일이 장석주 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도 궁금합니다. 걷는다는 건 뭐 꼭 건강을 위한 거라기보다도 저는 걷는 게 사유하고 직접 연관이 돼요. 네. 저는 뭐 의학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걸을 때 그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이 감각이 뇌를 자극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읽은 것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되새김하는 네. 과정이 그 걷는 시간 속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책상 위에 앉아서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착상이나 어떤 놀라운 발상 같은 것들이 떠올라서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사유를 풀어나가기도 하고 하죠.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어떤 생각이나 고민 같은 거 글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걷다 보면 뭔가가 소화되고 풀리는 느낌을 네. 경험하더라고요. 네. 뭔가 막힌 것이 뚫린다거나 뭐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것들이 매듭이 지어진다거나 해서 주로 걷는 편인데 걷기가 또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2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네. 교양의 쓸모와 노자의 마음 공부를 내셨는데 그중에 이제 교양의 쓸모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쓴 여러 책 중에서 가장 힘들게 쓰셨다라는 후문이 전해지는데요. 어찌 된 사연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쓸 때 힘든 게 아니라 만들 때 힘들었습니다. 만들 때. 네.
출판사가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공력을 들이는지 제가 제 책을 만들면서 1교, 2교, 3교, 4교 종이 교정지를 받아서 네. 처음부터까지 교정을 본 적은 처음이고 오. 나중에 이제 PDF 화면 교정까지 5번 교정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같은 원고를 뭐 10번도 더 넘게 읽는다는 게 네. 저한테는 그 엄청난 정신적 고문 같아서 세상에 참 그쵸. 이렇게 힘들게도 책을 만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가 쓴 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좀 익숙한 글인데 이걸 10번, 20번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니죠. 뭐 쓸 때 이미 대여섯 번을 네. 다시 고쳐 쓰고 오. 더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거의 다 입력되어 있는 네, 상태인데 그걸 다시 고치고 또 손보라고 하니 네네. 힘들었습니다. 이 풍월당이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풍월당은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음반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클래식 음반 매장을.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책을 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책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만듦새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로 이런 원고를 갖고 있는데 풍월당에서 책을 내고 싶습니다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아주 흔쾌하게 네. 단박에 책을 내자고 해서 계약을 하고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흔쾌하게 수락했지만 사교에 이제 PDF까지 이제 보낸 네, 그런 함정이 있을 줄은 꼼꼼하게 생각 만드는 못죠. 거죠. 정말 책 한 권을 만들어도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네. 이렇게 만드는 출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지를 만드는데도 네. 그게 이정진이라는 재미 사진 작가에게 네. 그 컨택을 해서 그걸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것도 막 공들여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네네. 그래서 한국 작가 책은 2권 쓰였는데 한강 책이 한 번 쓰였고 제 책이 2번째로 그렇구나. 쓰였다고 합니다. 네, 저는 정말 책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네. 처음에 받아보고 나서 펼쳐볼 때 되게 조심스럽게 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책 제목이 교양의 쓸모예요. 네. 사실 교양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단어랑 많이 쓰이는 것 같고 거의 죽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지식 혹은 이제 뭐 부유한 사람이 품어내는 어떤 여유 같은 것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건 교양이 이렇게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구나. 그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고 뭐 갖고 나갈 수 있는 요소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교양 그리고 교양의 쓸모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한 20회 전쯤인가 잠깐 동안 우리 지식사회에서 교양 봄이 좀 일었어요. 네. 교양에 관한 그 번역된 책이 나와가지고 두꺼운 책 아주 있었잖아요. 두꺼운 책, 그 베스트셀러가 네. 되고 화제가 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이들 가정교사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만난 어른들에서 어떤 품격을 참 많이 봤어요. 품격. 예. 근데 그 품격이 몸에 배인 어떤 삶의 실행이라고 아하. 생각했거든요. 근데 푸근하고 너그럽고 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이런 것들. 근데 어른이 되면서부터 점점 그런 교양의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어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교양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네. 진지하게 하고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죠. 선생님, 교양이라는 예. 것은 이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이게 학습과 수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미 우선 전제돼야 되고 그리고 알의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몸에 배인 암, 실행하는 알미 바로 교양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해 보면 학습과 실천을 통해서 커질 수 있는 품 같은 것이 그렇죠. 교양일 수 너른 있겠네요. 이건 상대적으로 타인을 내 안에 들일 수 있는 품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네. 있겠죠. 이 교양에 대한 글들을 많이 읽는데 특히나 저는 일부에 있는 독서는 교양의 기초 토대다. 네. 그건 교양이 아니에요. 교양의 쓸모, 교양의 소멸로 이어지는 이 교양 4부작을 아주 인상적으로 읽었는데 독서는 교양의 기초 토대다라는 글에서는 스마트폰만 바라보는 들여다보는 뭐 지금 사실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에 많이 매여 살잖아요. 이거 혹시 어쩌면 교양과 멀어지는 일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 뭐 AI의 혁명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디지털 기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디지털 기기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압력은 뭔가 하면 네. 엄청난 정보의 입력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뇌 속에 어떤 정보를 입력시키는데 그 정보의 저는 95%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이런 정보들이 가득 차고 우리 뇌는 그런 과정에서 정보 자극에 예민한 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극을 통해서 뭔가 막 이 쾌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기에 중독되는 거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러니까 정보 과부하로 자극된 뇌를 만드는 게 AI의 폭발적으로 드러난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라는 게 그렇게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책은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칩니다. 근데 정보는 누가 그것을 만들었는지 뚝딱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정보의 제공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책에 드러나는 이 지식은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다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근데 정보 이 디지털 기기에 넘쳐나는 이 정보는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정보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책 페이지를 넘길 때 우리가 약간 소화하면서 넘기는 게 있다면 그렇죠. 스마트폰 화면 넘길 때는 사실 그런 행위가 뭐 다음 자극을 원해서 그냥 누르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이제 검색을 하지만 책은 사색을 하는 거죠. 검색과 그러니까 사색 과정을 스마트폰을 우리가 접속할 때는 생략을 합니다. 즉각적으로는 어떤 정보 자극에 반응만 하는데 자극과 반응만으로 이루어지니까 사유와 사색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교양의 소멸이라는 글에서는 생존주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시대가 교양을 우리가 탐닉하고 교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이 생존주의 사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변화의 진폭이 큰 사회인데 그게 저는 우리가 가진 역사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외세의 피침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분단이라든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필연적으로 굉장한 서바이벌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체면이나 교양이나 이런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생존 자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극한 경쟁의 사회로 우리가 내몰려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교양이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당위성 같은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휩쓸려 가지 않고 저항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에서의 여유가 필요한데 그 여유 없음 때문에 앞으로 달려가고 돈 벌고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여유를 또 누릴 시간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혹은 20살 무렵에 이제 가정교사 할 때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리 살림은 지금보다 훨씬 여유가 없었어요. 궁핍한 사회였죠. 근데 그때는 교양이 있었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생활에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더 쫓기듯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치달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에선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 반응을 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진득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좀 여유롭게 바라봐야 될 문제들을 당장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떤 걸로 만드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이 또 좋았던 것은 아까 이제 가정교사 이야기도 말씀하셨지만 그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서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지식이고 정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삶에서 우러나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게 고향을 떠나온 이야기, 거기서 결핍, 상실감을 이제 잊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또 혼자 눈물 흘리면서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이야기, 이런 경험담이 많이 녹아들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경험이 교양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양인을 흠모하고 나도 지금 교양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부추긴 그런 요인들이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10살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네. 그때 서울에 전차가 다닐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고향 상실이 주는 어떤 그 슬픔과 상실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노스텔지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네. 제가 아는 게 노스텔지어라는 질병이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20살 무렵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다 전 중퇴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고전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17살 때. 네네. 그리고 이제 시립도 초반에 다니면서 철학과 시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네. 그러면서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만났고 그때 20살 청년이 결심하기를 제가 읽은 책이 일본어 중역판이었어요. 네. 내가 돈이 있다면 니체 전집을 새롭게 번역해서 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출판사에 들어갔고 20대 후반에 출판사를 창업을 해서 네. 돈을 벌어가지고 독일의 니체 전집을 주문해서 오. 80년대 중반에 10권짜리 비극의 탄생부터 권력의 의지까지 그거를 완역을 해서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권 원래 일본어로 번역된 것을 중역한 것이 아니라 독일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30대 오. 젊은 번역가들의 우리 한글 감각으로 네네. 그래서 그 책들이 굉장히 어떤 선풍적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네네. 읽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람을 느꼈죠. 방금 또 교양인 말씀하셨는데 책에는 교양인에 대해서 편견이나 확증 편향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어두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 어떤 경험을 쌓는다는 건 편견과 확증 편향과 가까워지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도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이제 강해지는데 나이 들수록 그 사람들이 타인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그거는 뭔가 하면 뇌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네네. 경직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런 독선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죠. 양극화 문제라든지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된다든지 그러면서 타인을 배척하는 걸 넘어서서 혐오로 나가거든요. 그게 사회를 굉장히 거칠게 만듭니다. 그렇죠. 끊임없는 분쟁과 뭐 이런 편가르기가 만들어지고. 편가르기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뇌의 유연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뇌를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줘야 됩니다. 좋은 그러기 자극.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독서입니다. 독서는 우리 뇌를 끊임없이 사유하게 만드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사실은 게으른 뇌입니다. 뭘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를 싫어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TV를 시청하거나 디지털을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다 해주거든요. 네,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수동적으로 되니까. 그냥 수용만 하면 되지만 독서라는 건 그 행위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네. 문장 읽으면 이거를 네. 머릿속으로 해독도 해야 되지만 해독. 장면을 또 떠올리게 되니까. 그렇죠. 해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대조, 뭐 유비, 그다음에 논리, 검증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우리 뇌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의 뇌는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타인의 사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양의 저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책 속에는 또 한 사람의 삶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지 않고도 그 세계에 발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품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네.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한 이야기 감사하고요.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은경의 피리 연주로 오래된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은경의 피리 연주로 오래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저는 스페셜 DJ 시인 오은이고요. 오늘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장석주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합니다. 교양의 쓸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네. 저는 책에서 또 노동을 강조한 점도 흥미로웠어요. 사실 교양과 노동? 뭔 상관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읽은 부분이거든요. 일하는 것과 교양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20대 초반 이제 문학에 막 입문할 때 굉장히 고민한 게 문학을 한다는 게 1차 생산자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제 손으로 일을 해서 뭔가 밥벌이를 하고 이게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번민하고 괴로웠거든요. 네. 사람이 자기 밥벌이를 한다는 거, 일을 해서 가족 부양한다는 건 인간으로서 굉장히 소중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노동으로 자기 생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교양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고 그것으로부터 숭고한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하면서 생활과 생계를 유지하는 동안 이제 그 이후의 시간에 교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아예 생계를 내팽개치고 교양에만 함몰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기도 사실 우리 하겠네요. 그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때 네. 선배 작가들 중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문학을 위해서 다 버리고 그러니까 술과 문학에 이렇게 빠지고 네, 이렇게 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과 좀 생각이 달랐어요. 저는 제 손이 일하지 않아서 하얀 손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부끄러움이라는 자의식 속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일을 통해서 자기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어떤 철두철미한 어떤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도 이제 그 운영하시기도 네, 하고 네. 또 아마 평생 어쨌든 글쓰기 노동에 몸을 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말하기 노동, 강연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다음 시간에 움직이면서 아까 산책하시면서 교양이 대체 무엇일까? 이게 삶에 녹아 들어가는 교양을 지금 실제로 체득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앞서 선생님이 쓰신 책 교양의 쓸모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노자의 마음 공부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됐더라고요. 네네. 또 이 책은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자를 제가 노자 도덕경을 읽은 게 40줄에 들어섰을 때 서울에서 출판사 창업을 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했어요. 네. 뭐 강남에 작지만 5층짜리 건물을 가질 정도로 오. 건물주를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네. 그걸 다 정리하고 경기도 안성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밤이 되면 깜깜해지는 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없는 데로 들어가서 그때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왜 이렇게 시골로 유배된 듯이 내려왔을까? 그때 느낌이 뭔가 패배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누군가 대상이 없는 분노와 적의 같은 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되겠다고 해서 잡은 게 노자의 도덕경이거든요. 네. 그 노자의 도덕경을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 삶이 완벽하게 다시 이렇게 전환하는 계기를 준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2500년 전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노자라는 철학자의 어록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장부터 81장까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담긴 철학이 21세기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삶의 지혜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기쁨과 지혜를 제 후배들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 노자의 마음 공부란 책을 쓰게 되었죠. 아, 그러니까 사실 어쨌든 국면이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그 책을 또 어쨌든 누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장 작가님께서 직접 이제 또 골라서 읽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고 당시 40대 정도에 깨달으신 걸 이제 지금 40대에 접어드는 50대에 접어드는 사람들도 읽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내셨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근데 마음 공부라는 단어가 조금 표현이 낯설기도 한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음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어떻게 품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 마음의 분노를 좀 덜어내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어떤 너그러움 같은 걸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려면 제 마음에 이렇게 굳어진 화, 분노 이런 것들을 좀 녹여내야 되는데
근데 노자 선생께서는 네 마음의 분노를 풀어라 라면서 자연 얘기를 했어요. 자연. 조금 어렵게 무의자연. 네. 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이룬다. 그 대표적인 게 물이라는 거거든요. 네. 상선약수라는 말 우리 들어봤죠. 네, 많이? 네. 그게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물은 유약하지만 바위를 뚫을 수가 있어요. 강한 것을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물은 다투지 않는다는 네. 거죠. 그리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초목에 생명을 주지만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것을 애돌아 나간다. 아. 그리고 물은 어떤 경우에든지 끝내 바다에 닿는다. 아. 그러니까 물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삶, 자연 그대로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살아가는 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노자 선생께서 해주거든요. 그게 저한테 마음의 깊은 데까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변화를 무의자연. 만들어내는 거죠. 무의자연이라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흘러갈 때 앞에 바위가 있으면 바위 부닥치면서도 옆으로 해서 경유해서 돌아가기도 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 방식으로 언젠가는 마침내 바다에 도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또 물에 또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노자 공부하시면서 그러면 1장부터 아까 81장이었나요, 선생님? 읽을 때 계속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어요? 출렁출렁. 읽을 때마다 달라집니다. 읽을 때마다 변화의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국내 도덕경을 번역된 걸 찾아보니까 네. 50 정도 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해설서들 뭐 100여 정도 넘고 네. 그 책들을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을 적어도 150번을 읽지 않았습니까? 아, 내용이 다 입력될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살아온 과거의 삶, 제 삶의 역정을 되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못하며 살았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산 거죠. 근데 비로소 제 허물과 잘못을 깨닫고 성찰하는 깊은 어떤 계기를 주었다는 거죠. 이 책이 특징적인 것이 보통은 이제 해설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파하는 것에 그치는데 장석주 작가님의 삶과 생활에도 깃들어 있다는 게 이 책과 함께 좀 잘 느껴지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새해 맞이에서는 이런 문장을 떠올리셨더라고요. 욕망이 없고 고요하면 천하가 저절로 바르게 된다. 돈은 늘 하는 일이 없는 듯 보이지만 하지 못함이 없다. 뭐 쉬우면서도 알쏭달쏭하고 좀 깊이 있는 문장 같은데 이 문장에 대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네. 무의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열심히 하기. 네. 아, 좀 어렵네요. 인위의 반대 네, 개념인 거죠. 네. 그거를 또 이제 58장인가에 보면은 네. 광의불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빛나되 번쩍거리지 말아라. 그리고 뭔가 잘했다고 자기 공을 내세우지 말아라. 겸손과 그다음에 자기를 비우는 것.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춰가는 것. 이런 모든 지혜들이 2500년 철학자의 어록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는 게 저는 놀랍고 늘 읽을 때마다 경이로웠습니다. 특히나 21세기 아직까지도 모든 국가의 화두는 생산이잖아요. 네. 이거를 해서 대체 네가 뭘 할 건데 어떤 것이 결과로 찾아올 건데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득과 이익과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만 삶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에게 이 노자의 도덕경이 엄청나게 울림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속도의 시대고 네. 생산성과 효율을 섬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노자 도덕경 얘기를 제가 강연에서 많이 하는데 이걸 제일 주의 깊게 듣는 분들이 경영자들입니다. CEO들입니다.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경영학에 관한 책들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네네. 알았을 텐데 그런 곳에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어떤 관점의 전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자나 장자 같은 이런 도가 철학에 귀를 많이 기울이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놀라요. 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발상의 전환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왜냐면 그분들이라면 더 어떻게 하면 풍요로워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할 것 같은데 오히려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 좀 기울이신다는 게 뭔가 CEO 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좀 더 좋은 쪽으로 삶이 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일종의 합니다.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음. 발상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말년에는 불교와 이 도교 쪽에 사상에 그렇죠. 많이 좀 심취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에 맞습니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가야 되는 게 무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3849님께서 책이 주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네요. 두 분의 대화 감사합니다 남겨주셨고요. 0012님께서 노자의 도덕경 저도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책 읽어보니까 장덕주 작가님께서는 문장을 머리로 그냥 이해하고 아 이런 게 이런 문장이구나 한 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든 실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에게 공부, 배우는 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네네. 제가 공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싫어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한국 교육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탐구하고 그 책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굉장한 그 막 도파민이 이렇게 솟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 공부할 때도 저는 이걸 읽고 그 안성 일대에 해발 한 400m 능선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러니까 배낭에 오이 하나와 생수 한 통을 넣고 그걸 먹으면서 그리고 그 제가 읽은 것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 글은 그냥 도덕경의 해설서가 아닙니다. 도덕경의 해설을 자기 삶에 어떻게 녹여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는가 그런 노력을 했던 한 사람의 사유의 어떤 기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배움의 끝은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 네. 같아요. 그것이 지금 녹아든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110권의 책을 내시고 앞으로 출간될 책까지 그 가늠하면 120권에 가까운 책을 지금 집필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 정보와 지식과 이런 것들, 깨달음들이 가득할 텐데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게 글이 되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어떤 게 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 워낙 또 많이 출간을 하셨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고민은 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서가 어떤 기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책들을 읽는 동안 그 책 이제 그 인풋이라고 할 수 네. 있죠.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지식들, 다양한 지식들이 제 안에서 서로 이게 교접하고 융합하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요. 네. 그걸 모아가지고 제 책을 쓸 아이디어를 삼는 거죠. 그것들은 이제 메모를 하고 그 메모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 분야의 책을 한 100권이나 한 200권을 모읍니다. 그 주제의 책을. 그리고 그것들을 녹여내서 제 생각과 융합해가지고 네. 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이미 이제 관련 책들 100권, 200권을 탐독하신 다음에 글을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사유와 어떻게 접목시켜서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책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 책을 이제 참조하고 네. 제 사유를 풍요롭게 만들게 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 책들이 이미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쓰기 위해서 그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쓰기 위해서 읽는 거. 마치 그냥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들을 이제 읽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렸을 때 소설가 최인훈 선생님의 산문을 읽었는데 네. 자기가 책을 읽는 이유는 책을 읽지 않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 그 책과
다른 것을 자기네 생각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책들을 안 읽어도 되는 거죠. 네. 네. 역설적인 얘기를 그러니까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네. 그런 책을 그런 생각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쩌면 저는 책을 그러니까 참조하게 읽지만 결국은 그 책을 넘어가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공부에 제일 중요한 것도 저는 책 읽기, 독서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스스로 책을 읽으면서 깨닫고 깨우치고 탐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학생들 뭐 10대나 뭐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니 스스로의 어떤 생각이 발화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책이야말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값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경비가 최소한으로 네네. 드러내고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엑기스, 네네. 정수가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친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거죠. 제가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책은 내가 들고 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영상을 보게 되면 물론 멈추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나간 영상이라면 어떻게든 집중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은 잠깐 쉬었다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뭔가 내가 삶을 주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천천히 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좀 빨리 읽기도 하고 하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 리듬을 내가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삶을 내 방식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가장 잘 들 때가 저도 책을 읽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을 때 그 사유의 리듬을 타자가 아니라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독서거든요.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그 사유의 리듬을 자기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TV 시청이라든가 디지털 어떤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는 그 매체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네. 그 매체의 리듬 만들어낸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책은 우리가 그 리듬을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천천히 읽기도 하고 네, 빨리 읽기도 하고 조금 덮어놓고 네. 생각에 빠지기도 맞아요. 하고 이 리듬이 바로 자기 주도적 리듬인 거죠. 내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감각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게 저한테는 네, 독서라는 생생하게 생각이 듭니다. 느끼는 거죠. 그 책 읽기에 대한 거,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또 장석주 작가님께서 음악에도 조예가 깊으신데 음악 듣는 것이 또 삶에 어떤 또 그 가치를 가져다 주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17살 때부터 이제 클래식을 듣기 네. 시작했는데 20살 때는 거의 클래식 광이 돼가지고 그때는 서울 시내에 네. 음악 감상실이 많이 있었어요. 아. 제류명에 르네상스가 있었고 명동에 필하모니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씩 음악을 들었습니다. 점심도 굶고. 그때는 시간당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입장료? 한 번 입장료 내면은 종일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쫓아내거나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네. 음악들, 교향곡 뭐 혹은 협주곡 혹은 오페라 이런 것들을 1년 되니까 이제 귀가 열리더라고요. 교향곡을 들을 때 악기들이 이렇게 연주하는 게 따로 들리는 거예요. 분리돼서 들리는 거예요. 그 합쳐서 들리는 합쳐서 게 아니라, 들리는 게 아니라 뭐 바이올린과 첼로가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이 따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주제를 하는 게. 그러면서 어떤 황홀경 같은 걸 느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음악 언어라는 건 문학 언어의 그 이상에 있는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절대의 경지. 그래서 문학 언어는 음악 언어를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실제로 이것도 여러분 음악을 1년 동안 매일매일 거의 출근하듯이 들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음악을 뭐 지식으로 접근할 수는 있겠죠. 뭐 어떤 바로크 시대에는 어떤 음악이 있었고 이렇게 정보의 형식으로 지식의 형태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들으면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처럼 결국은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하게 됩니다.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 됐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금세 흐릅니다. 그러게요. 2026년에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을 것이고 아까 120권 중에 10권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올해 출간될 책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출간도 뭐 한 서너 권 정도는 책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예. 그래서 그 써놓은 원고를 지금 퇴고하는 중이고요. 한두 권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권은 이제 고전에 관한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고전. 네, 초고는 이제 마쳤는데 네. 그걸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그 고전은 왜 읽어야 되는가를 바탕으로 한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조금 빠른데 새로운 시집을 한 권 좀 내려고 합니다. 빠르지 네, 않습니다. 빠릅니다. 제 2년 전에 나왔는데 네. 벌써 초고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퇴고하는 과정에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과 인생에 관한 책. 그것도 이제 원고가 너무 끝나서 기대됩니다. 퇴고를 하는 과정이고. 근데 그것도 제 인생의 어떤 고비마다 제가 먹은 음식들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홍어 액국을 먹었던 40살 무렵의 이야기. 네. 혹은 김치찌개 아주 싼 미원이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었던 클래식에 미쳐있던 네, 20살 네. 무렵의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안성에 살 때 안성에서 묵밥을 먹었던 이야기. 네. 그런 제 인생의 그때 상황과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풀어내는 그런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늘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뭐 책상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시대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에 제가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좀 입원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게 사람이 건강해야 뭔가 삶을 즐겁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무탈하게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보람과 결실이 풍부한 한 해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영숙님께서 오늘도 방송 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저희도 감사하고요.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장석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